왕비, 그거 로또 당첨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왕비라는 자리는 로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빛 비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면 여러분은 절대 왕비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조선 500년 역사에서 세자빈으로 시작해 왕비가 되고 대비로 생을 마감하는 완벽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폐위, 유배, 가문 몰살 혹은 평생 비구니로 살아야 했죠. 오늘은 역사책에 박제된 이름 뒤에 숨겨진 조선 왕비들의 지독한 생존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양반가 처녀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금올령이 내려지며 모든 혼인이 금지됩니다. 왕실에서 왕비 간택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들뜬 마음으로 궁궐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양반가의 부모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국모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양반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첫째, 간택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르면 궁궐을 드나들며 온갖 예물을 준비해야 했죠. 화려한 옷감, 귀한 장신구, 예법을 가르칠 스승까지 가문의 재산이 바닥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탈락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집안의 빚이 됩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둘째, 더 무서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왕비의 친정 가문은 외척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들은 외척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고려 말 외척 세력의 전횡을 뼈저리게 경험한 조선 왕실은 외척에 대한 공포가 DNA에 새겨져 있었죠. 자칫하면 가문 전체가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면접인 삼간택 여기서는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인품, 그리고 정치적 감각까지 시험했죠. 영조의 계비가 된 정순왕후 김씨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답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에게 필요한 건 예쁜 얼굴이 아니라 정치적 감각이었던 겁니다. 궁궐 안팎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읽어내고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진짜 왕비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왕비로 선택받으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 최소한 안전하기는 했을까요? 간택되면 끝?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입니다. 왕비 후보는 약 한 달간 별궁에 격리됩니다. 그곳에서 받는 건 교육이 아니라 박제 과정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에서 국가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일종의 개조 작업이죠. 걷는 법, 앉는 법, 말하는 법, 심지어 웃는 법, 우는 법까지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 시선 하나가 모두 국가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잘못 웃으면 경박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잘못 울면 나약하다는 소리를 듣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은 사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왕비라는 제도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궁궐에 입성합니다. 성대한 의식과 함께 여러분은 교태전의 주인이 됩니다. 금빛 장식으로 가득한 정각, 비단 이불이 깔린 침상, 수십 명의 궁녀들이 여러분을 시중듭니다. 하지만 이곳이 여러분이 평생 살아야 할 공간입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생입니다. 왕은 능행도 가고 사냥도 갑니다. 대신들과 함께 한강에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궁 밖을 나가기도 하죠. 궁 밖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왕비인 여러분은 평생 이 궁궐 담장 안에 갇혀야 합니다. 허락된 자유는 뒤뜰의 작은 정원, 아미산을 거니는 것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언덕에 핀 꽃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왕비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장희빈의 이름 옥정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비난하던 반대파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치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이름이 남은 겁니다. 일반적인 왕비들은 이름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예법 위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슨 왕후라는 칭호로만 불립니다. 김씨 왕후, 심씨 왕후, 조씨 왕후처럼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예쁜 이름들은 대부분 작가가 만든 창작입니다. 실제로는 돌쇠, 개똥이 같은 천한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귀한 자식일수록 천한 이름을 지어 애군을 피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워지고 오직 가문의 대리인이자 왕의 아내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왕비가 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적통 후사입니다. 정식 왕비가 낳은 아들이어야 합니다. 후궁이 낳은 서자가 아니라요. 이것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왕실의 정통성, 나아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 공적 의무였습니다. 만약 아들을 못 낳으면 왕은 합법적으로 후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지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대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왕비가 자식을 못 낳으니 후궁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고개를 숙이고 동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을 승인해야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부하면 질투심 많은 악녀로 낙인 찍힙니다.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다른 여인들을 총애했죠. 극심한 불안에 떨던 그녀는 결국 금기를 어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을 훔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남편의 음식에 몰래 섞었습니다. 사랑을 되찾기 위한 주술이었죠. 뱀을 말려 가루를 내는 비방도 사용했습니다. 궁녀를 시켜 온갖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들통났고 결국 폐위되어 궁에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는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모자라 궁녀와 동성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행이었죠. 결국 그녀도 폐위되었습니다. 이들을 그냥 이상한 여자들, 정신병자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주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매일 밤 남편이 누구의 처소로 가는지 궁녀들의 수군거림으로 알게 되고 후궁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고 그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 억지로 축하연을 열어줘야 하는 그 고통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평생을요? 더 잔인한 건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무사히 자라 왕위에 올라야 하고 여러분은 대비가 되어야 비로소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의 비소원왕후 심씨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성군이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왕. 그의 아내는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왕위에 오른 직후, 정확히 말하면 세종 즉위 2년 만에 그녀의 친정아버지 시몬은 영모 혐의로 처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관비로 전락했죠. 이유는 시아버지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고려 말 외척의 횡포를 직접 경험했고 자신의 처가인 민씨 가문도 제거한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에게 사돈이든 뭐든 왕권에 방해가 되면 제거 대상이었죠. 소원왕후는 국모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혈육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변호라도 하면 남편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왕비인 여러분 앞에는 끔찍한 선택지가 놓입니다. 친정 가족을 지키려면 왕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위험해집니다. 왕권을 지키려면 친정 가족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칼을 휘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여러분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소원왕후는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왕비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죠. 그녀가 남긴 한글 편지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깊은 슬픔이 묻어납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도 마음만은 늘 고향의 친정집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인 왕이 쓰러지는 것, 왕이 폐위되거나 죽으면 왕비인 여러분도 끝입니다. 단종, 12살의 왕위에 올랐다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비운의 왕.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는 더욱 처참합니다. 남편이 유배지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약을 받았죠.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야 할 곳은 친정이었지만 친정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역적의 아내였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동대문 밖 정업원이라는 비구니 수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 겁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염색업을 했습니다. 천을 물들이는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죠.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성이 동대문 밖 여인들의 시장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천을 물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의 여인들은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 동정심에서 일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녀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60년 넘게 비구니로 살면서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죠. 죽을 때까지 단종의 명예회복을 기원했지만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참 뒤에야 단종은 복권되고 그녀도 왕비로 추존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종의 아내 단경왕후 신씨는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쫓겨난 겁니다. 그 이유는 친정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 편이었다는 것. 반정 공신들이 주장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 그녀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뿐이었죠. 하지만 가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중종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왕위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단경왕후는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인왕산 기슭에서 살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붉은 치마를 바위에 걸어두고 궁궐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궁궐이 보이는 곳에 치마를 걸어두면 남편이 자신을 기억할까 싶어서였죠. 그 바위의 이름이 치마바위입니다. 지금도 서울 인왕산에 가면 그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7일간의 왕비였지만 평생을 왕비로 살았던 겁니다. 중종은 새 왕비를 맞이했고 그 왕비가 죽자 또 다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왕비의 삶은 남편의 운명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남편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끝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하지만 모든 왕비가 이렇게 희생자로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왕비들은 권력을 쥐고 역사를 바꿨죠.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가 정치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수렴청정입니다. 발을 내리는 커튼 뒤에서 어린 왕과 함께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여성이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문정왕 후 그녀는 아들 명종을 대신해 8년간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사대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가를 부활시키고 사찰을 중창했습니다. 불교 중흥 정책을 강행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교 관료들에게 맞서 왕실의 독자적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결단이었죠. 조선은 숭유ok불 정책을 펼친 나라입니다. 불교는 억압받았고 승려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죠. 그런 나라에서 불교를 부흥시킨다? 이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남성 관료들은 그녀를 간악한 여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승려 보호를 총애한다는 루머도 퍼뜨렸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끝까지 관철시켰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보호는 처형당하고 불교 정책은 다시 뒤집혔지만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접어들면 왕비들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정순왕 후, 순원왕 후, 신정왕 후 이들은 차례로 수렴청정을 하며 차기 왕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끊길 위기에 처하면 대비가 왕족 중에서 다음 왕을 선택합니다. 이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인지 아시겠죠? 특히 신정왕 후 조씨는 대담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그녀는 흥선대군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 왕위에 앉혔습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당시 흥선대군은 몰락한 왕족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정왕후는 그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고종은 감사의 표시로 경복궁에 자경전을 지어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왕비들은 더 이상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설계자로 활약했죠. 가문의 이익과 왕실의 생존 사이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벌이며 권력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치열한 삶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가 한 무덤에 합장되는 것, 이건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생전에 함께 살았으니 죽어서도 함께 잠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종, 그는 생전에 4명의 여인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인경왕 후, 두 번째 왕비 인현왕 후, 후궁에서 왕비가 된 장희빈, 그리고 세 번째 왕비 인원왕 후. 현재 숙종은 이 모든 여인들과 같은 묘역인 명릉 안에 있습니다. 인경왕 후, 인현왕 후, 인원왕 후가 각각 다른 곳에 묻혀 있고 장희빈은 서쪽 언덕에 따로 묻혀 있지만 모두 같은 묘역 아닙니다. 죽어서도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중종은 3명의 왕비와 살았습니다. 첫 번째 왕비 당경왕후는 폐위되어 쫓겨났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일찍 죽었으며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는 명종을 낳고 수렴청정까지 했죠. 그런데 중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남 한복판 선릉역 근처에 홀로 묻혀 있습니다. 단경왕후는 올릉에, 장경왕후는 희릉에, 문정왕후는 태릉에 각각 따로 묻혔습니다. 중종은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영조의 정비정성왕후입니다. 그녀는 영조와 15년을 함께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영조는 59세, 정성왕후는 57세였죠. 그녀가 죽었을 때 영조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곁에 묻히겠소. 그리고 그녀의 무덤인 홍릉 옆에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17년 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차지한 사람은 51살 연하의 계비 정순왕후였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에 15살 소녀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 젊은 아내 곁에 묻힌 겁니다. 정성왕후는 시아버지 숙종과 4명의 시어머니가 잠든 명릉 묘역 한 구석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던 걸까요? 당시 예법상 왕은 마지막 왕비와 합장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정성왕후는 죽어서도 외로웠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은 다른 여자 곁에 있고 자신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왕비의 운명이었습니다.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이 엇갈린 인연과 묘역의 자리를 둘러싼 정치. 왕비들에게 왕릉은 영원한 안식처인 동시에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권력 다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조선 왕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위태롭게 살다 간 여인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었으며 국모로 칭송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것이었고 국가의 것이었으며 역사의 것이었죠. 그렇다면 왕비들은 정말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왕비는 남편과 깊은 사랑을 나눴고 어떤 왕비는 자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왕비는 권력을 쥐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조차 온전히 자신만의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왕비라는 직책이, 국모라는 책임이, 가문의 운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왕비들이 남긴 한글 편지를 보면 그들의 진솔한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궁궐 생활의 답답함, 친정에 대한 그리움, 자식 걱정, 남편에 대한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예법과 제도로 포장된 공식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적인 면모들이죠. 대거라는 참으로 답답하여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어느 왕비의 편지에서 우리는 황금세장에 갇힌 새의 한숨을 듣습니다. 왕비 간택을 둘러싼 양반가들의 고민도 이해가 갑니다. 딸을 왕비로 보내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딸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 가문이 융성합니다. 하지만 그 총애가 지나치면 왕은 외척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총애를 못 받으면 후궁들에게 밀려 설 자리를 잃습니다. 딸이 아들을 못 낳으면 가문의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반정이나 역모가 일어나면 가문 전체가 역적이 됩니다. 어느 하나 안전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간택 대상자 집안에서는 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혼처를 서둘러 정해버리거나 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심지어 지방으로 피신시키기도 했죠. 왕비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 왕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왕이 기분이 좋으면 다행이지만 기분이 나쁘면
조심조심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대비에게 문안을 드리러 갑니다. 시어머니죠. 며느리로서 예를 갖춰야 합니다. 또 다른 일과로는 궁중 여성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백 명의 궁녀들, 후궁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을 조정하고 궁중 행사를 준비하고 왕실의 의복과 음식을 감독합니다. 틈틈이 서책을 읽고 글씨를 연습해야 합니다. 왕비는 교양 있는 여성이어야 하니까요. 저녁에는 왕이 자신의 처소로 올까, 다른 여인의 처소로 갈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왕이 오면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하고, 안 오면 혼자 긴 밤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외로워도 질투가 나도 참아야 합니다. 왕비는 늘 평온하고 자애로운 모습이어야 하니까요.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죠. 왕비들 중에는 자신만의 탈출구를 찾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왕비는 불교에 심취했고, 어떤 왕비는 글쓰기에 몰두했으며, 어떤 왕비는 궁중 정원 가꾸기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자아 실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불교에 빠지면 비난받고, 글을 너무 많이 쓰면 여자가 학식을 자랑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왕비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왕의 아내라는 지위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왕과의 관계, 왕의 신뢰와 애정을 받으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둘째, 후사 생산, 특히 아들을 낳으면 입지가 확고해집니다. 셋째, 친정 가문의 세력 강력한 가문을 배경으로 두면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개인의 능력,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륜과 경험. 오래 살아남으면 대비가 되고 대비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인들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지나치면 질투를 받고, 아들이 너무 뛰어나면 위협으로 여겨지며, 친정이 강하면 견제당하고, 능력이 뛰어나면 경계받으며, 오래 살면 권력 투쟁에 휘말립니다. 결국 왕비에게 필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절묘한 균형이었습니다.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평생 해야 했던 겁니다. 조선의 왕비들은 이름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한 채 무슨 왕후라는 칭호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무미건조한 칭호 뒤에는 한 시대를 치열하게 버텨낸 여성들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했고, 누군가는 사랑에 울었으며, 누군가는 가문의 몰락 앞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누군가는 남편을 위해 자신을 지웠으며, 누군가는 신념을 위해 세상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극이나 기록을 통해 만나는 왕비들의 모습은 박제된 이미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교태전의 차가운 바닥, 그들이 거닐었던 후원의 돌계단, 그들이 바라봤던 아미산의 꽃들에는 여전히 생생한 삶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단순히 왕실의 번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하고 투쟁했던 주체적인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직시하는 일입니다. 화려한 가채 아래 가려진 그들의 고뇌와 결단, 금빛 비단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물과 한숨,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진 그들의 분노와 슬픔, 이 모든 것이 조선 왕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저 화려한 궁궐의 주인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권력과 명예를 얻는 대신 자유와 정체성을 잃은 삶, 그것은 과연 가치 있는 교환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했던 그 선택, 옳았을까요? 국가와 가문, 남편과 친정,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던 그들의 고뇌를 우리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선 왕비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던 인간들의 이야기이고, 제도의 틀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던 이들의 분투기이며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힐 뻔했지만 끝까지 버텨낸 생존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인내 위에 조선의 500년 역사가 지탱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었던 그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도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던 그들, 모두의 어머니였지만 정작 자신은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그들. 조선 왕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과 울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왕비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빡센 생존을 건 극한의 게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깊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